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을 일으키는 위염은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 중에 하나죠. 국민 10명 중에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대부분 위염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만성 위염의 경우에는 위암과도 관련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임현 교수를 모시고 위염, 위궤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신데 사실 소화기내과라고 하면 위나 식도 같은 소화기관을 떠올리게 되는데 소화기내과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진료하시게 되나요? 예, 그 대부분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소화기내과는 환자분들이 찾기 쉽게 위하고 식도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는 위와 식도 질환뿐만 아니라 대장, 간, 담도, 췌장 질환을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도, 위, 대장에 이게 보통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식도암, 위염이나 위암, 그리고 뭐 대장에서는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과 같은 질환들을 특히 이제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장관 질환을 좀 전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하고 위나 대장 내시경 한 뒤에 이렇게 결과지 들고 찾아가는 선생님이 교수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중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염이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위염이라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까? 그럴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앓으시죠? 네, 먼저 위염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염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생각하는 위염 그리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위염 간에 좀 큰 차이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든지 네. 구역감 그리고 속쓰림, 명치부의 통증처럼 상복부에 증상이 있는 경우 보통 위염이라고 본인이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사들 특히 저같이 내시경을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직접 위를 봤을 때 위가 부어 있다든지 발적 그리고 미란이랑처럼 위에 상처가 나는 경우 보통 그런 경우를 위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좀 더 엄밀히 좀 병리학적 의사 지금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직 검사 상에서 염증 세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백혈구, 뭐 호중구 그리고 림프구, 형제 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을 회복시키는 그런 염증 세포들이 침착된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999년도부터 위암 검진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보다 보면은 적어도 40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특별히 본인이 내시경을 받는 걸 싫어하지 않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내시경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되다 보면 대부분 다 위험이 있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워낙 흔한 질환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으면은 드물지만은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위염 환자가 많은가요? 어때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청 자료에 하면은 그 10명 중에 1명 정도 환자분들이 위염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들이 뭐 보면은 TV에서 한 번 정도 광고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 감염이 제일 중요했고 두 가지 또 약제가 두 가지 주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나라 보면은 맵고 짠 음식 그리고 국물 음식 같은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런 음식 문화, 식문화들이 워낙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위의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류, 염장류를 네. 많이 먹잖아요. 예. 자, 그럼 방금 원인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도 일단은 짚어볼 텐데 약제도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어요. 약제가 네. 원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약제 중에는 소염 진통제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뭐 감기약을 드셨다든지 보통 이제 해열 진통제를 먹고 나서 환자분들이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뭐 바로 그런 환자분들 내시경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은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내시경을 들어가 보면은 위 점막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럴 때
위급성 점막성 병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열 진통목제로 먹잖아요. 그게 네. 주요 목적이긴 한데 그 약제 성분이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를 손상시키기도 하게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원인은 위를 손상이 입었을 때 저도 회복시키는 효소들이 있거든요. 뭐 전문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있는데 그런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제 자체적으로 위 점막을 손상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위 보호 효과 있는 약제 성분들을 억제시키다 보니 생성하지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위에 염증이 생기고 위염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속쓰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염제나 진통제 처방할 때 밥 먹고 먹으라는 얘기를 네.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위 보호제 같은 걸 많이 처방해 주시죠, 선생님께서. 함께. 네. 자, 그러면 위염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앞서 여러 가지 뭐 구역감이라든가 명치의 통증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뭐만 먹으면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위염, 만성 위염을 좀 겪으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위염의 증상, 초기 증상은 어때요? 네, 이제 엄밀히 말씀하시면 그 위염 같은 경우에는 위염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 요인에 따라서 발생 요인에 따라 원인에 따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급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술이나 여러 가지 약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고 급성으로 생겼기 때문에 위가 많이 부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복부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뭐 통증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만성 위염이 있는데 본인이 속쓰림이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만성 위염은 염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소견을 보고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속쓰린 거 아니냐고 만성 위염 때문에 속쓰림 증상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내시경 소견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이유들을 찾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질적 원인들이 특별히 이제 뭐 위 안에 나쁜 이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능성 소화불량증 우리 보통 애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신경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위가 쓰리다라고 한다고 만성 위염은 아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증상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는 증상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염 중에서 특히 만성 위염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앞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위염은 전 인구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급성 위염, 앞서 말씀드린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증상이 대부분 있거든요. 속쓰림이나 그런 증상들이 있고 또 그런 증상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다 완전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우리 만나 위염이 많다는 것들 대부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급성 위염보다는 만성 위염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염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위염, 만성 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환자에서 위암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만성 위염이라는 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만성 위염의 종류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에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게 위염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왜 생기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4200님께서 양배추즙이 위염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예. 그 1960년대 정도 미국에서 시행됐던 연구가 있었거든요. 궤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표준 치료하고 양배추즙을 달여가 양배추 먹는 그 요법을 했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양배추에 들어간 바이타민 U라는 성분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양배추를 하나 먹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법보다는 만약에 증상이 많이 불편하시다거나 그러시면은 그걸 먹고 호전이 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 의약품을 먹고 교수님께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위에 좀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더라도 왜 예방 차원에서 그 양배추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약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평소에 비타민처럼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평소에 드시는 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고요. 이제 그 말씀 약품처럼 만들어진 게 아마 카땡진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인데 네. 거기에는 단순히 이제 양배추 관련된 성분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제산 성분도 들어있고 소화용부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걸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분, 좋은 성분을 가진 약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네.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네. 네. 김지연 님도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왼쪽으로 자면 위에 부담이 덜 되나요? 그런 왼쪽으로 자면 부담이 된다 그런 것보다는 아마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역류 증상이 위가 음식물이 저녁에 잘 때 많이 역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주무셨을 때 그쪽으로 역류가 좀 덜하다는 보고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보고 잤을 때. 네, 모로 눕는다고 하잖아요. 왼쪽으로 누웠을 때. 네, 왼쪽으로 누워서 네. 어떻게 왼쪽을 보는 건가요? 왼쪽 손을 보는 건가요? 네, 오른쪽을 밑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네네 밑으로 해서 네. 그렇게 주무시면은 역류성 식도염 역류 증상이 조금 덜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음식물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을 바닥으로 해서 눕다 보면 음식물이 역류가 조금 위가 가지고 있는 모양 특성상 역류가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눕다 보면은 위가 이제 12장 쪽이 오른쪽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조금 더 잘 내려가면서 역류 증상을 개선하는데 저녁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 위염뿐만 아니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해서 맞아요. 새벽에 속쓰림 증상들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할 때 생활 습관으로 해서 하나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화가 다 되고 눕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네, 빨리 식사를 좀 빨리 하고 그렇게 말씀한 야식 먹지 않고 소화가 된 다음 눕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위염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거 일단 가장 많은 원인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왜 생겨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우리 위 안에 기생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위에 저절로 균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부분 감염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들 워낙 위생 상태 안 좋고 경제 상태 안 좋을 때 인분 같은 걸 많이 뿌렸었잖아요. 위 안에 있던 헬리코박터 균들이 대변을 통해 나온 것들이 인분을 뿌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시 잘 세척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생길까요? 지금은 인분. 네, 기존에 있었던 우리 보통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좀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40세 이하부터는 꽤 많거든요. 보통 10대, 20대 어린 나이에서는 별로 없다가 점점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10명 중에 5명, 2명 중에 1명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그 점차 그 청소년 나이대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유병률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 간에 감염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걸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액이나 그런 대변을 통해서 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식습관 중에서 우리 잔 돌리는 습관들 많잖아요. 술잔 돌리거나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 국도 같이 떠먹고. 맞아요. 그런 것들 습관들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통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이제 가끔 외래를 보다 보면은 본인이 또 재감염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막 오세요. 매년 검사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매년 재감염되는 확률들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염되는 확률들이 보통 100명 중에 한 2, 3명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이제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 말씀드리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술잔을 돌린다거나 찌개를 같이 먹는 습관들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국 같은 거 좀 따라서 드시고 그리고 술잔 돌리는 문화 같은 건 좀 이제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 그럼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네, 그 무조건이라는 말은 항상 저희가 좀 좋아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나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되면은 절대로 전혀로 없어지는 않습니다. 보통 급성 감염을 통해서 만성 감염으로 되게 되고 이 만성 위염이 염증이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성 위염, 앞서 말씀드리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험으로 되고 이게 이제 일부 환자에서 나쁘게 되면 경우가 나쁘면 위암까지 갈 수 있는데요.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주위 분들의 3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항생제 종류를 2가지를 먹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를 같이 조합해서 하루 2번에서 4번 정도를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하십니다. 먹다 보면 막 구역질, 구토하고 설사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제를 처방했을 때 이분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제균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분인지 아닌지를 조금 구분해 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리코박터가 균이라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네. 헬리코박터가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마시는 음료 네.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능에 대해 설명할 때 헬리코박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일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군요. 네. TV 광고를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어, 네,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시는 뭐 TV 광고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헬리코박터 자체가 네. 위에서 있으면서 이제 뭐 전신에 관련된 질환까지 얘기도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좀 좋은 뭐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알레르기 질환을 조금 더 예방한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위에선 조금 더 안 좋은 그러네요. 전체적인 성분 이 위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신에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보셔서 확인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296님이 그런 음료 같은 것들도 진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얘기. 네, 뭐 그 음료를 가지고 해서 건강 이제 뭐 그 유산균 음료죠 한마디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정 음료를 가지고 제가 뭐 그거를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요. 대신에 그게 만약에 진짜 걱정되신다고 그러면 그 약제 먹어나 효과를 나타낼 정도면 약을 되게 많이 먹어야 유산균을 되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헬리코박터 찾아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치료가 더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네. 앞서 만성 위염의 단계 이야기를 하시면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위염을 단계를 나누는 그 용어죠. 근데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는 위축, 점막이 위에 있는 점막이 얇아지는 걸 보통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장상피 화생위암이라는 건 조금 더 이제 그거보다 진행한 단계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위라는 것은 보통 위산처럼 그리고 소화 효소에 저항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나 다른 감염들이 염증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이러한 세포들이 위산 소화 효소에 적응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염증에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세포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들이 또 모양이 장에 있는 세포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 장에 있는 세포 모양으로 변한다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장상피 화생이 변하면서 세포들이 조금 불안정하로 변하다 보니까 그런 세포 중에 일부가 나쁜 세포로 변하고 거기서 이제 나쁜 위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들로 위에 있는 세포들이 바뀐다라는 것부터 조금 무서운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위축성 위염, 뭐 장상피 화생 무조건 치료를 무조건이란 말씀 안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대부분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이제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원인을 찾아야죠. 이러한 이제 만성 위염이 왜 생기는지를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원인이 왜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나쁜 식습관 여러 가지 혹시 본인도 뭐 드시는 뭐 약제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계속 헬리코박터 얘기만 하게 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제일 중요한 균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치료했을 때 이제 만성 위염이 좋아지는지 이제 환자분들이 건강검진 기록지를 가져오시면서 나 위축성 위염 있고 장상피 화생이 있는 위험 있는데 이거 약 먹으면 좋아지시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좋아지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상피 화생 위험 같은 경우는 세포가 한번 변했기 때문에 제균 치료를 원인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다고 해가 치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쵸. 치료하다 안 하면 점점 더 진행하게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정기적으로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1년이나 2년 주기로 저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더 진행하는 걸 막긴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그 위험도는 더 떨어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세포가 장에 있는 세포처럼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가 사라지고 장이 길어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겉쪽에 이제 위 덮고 있는 수많은 세포 중에서 일부가 모양이 그렇게 변하는 거고 위가 정상적으로 분비해야 될 위산 분비 효소 기능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워낙 위에 세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환자분이 소화를 못 시키거나 증상을 느끼진 않거든요. 위가 아무리 많이 심하더라도 환자분은 밥 잘 먹고 건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환자분의 증상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리코박터 균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전문 용어가 파일로리. 네, 그 앞에는 이제 큰 그룹을 말하는 거고 네. 하부 그룹으로 해서 좀 나누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위 안에 사람들이 감염된 균을 그냥 헬리코박터 중에서도 파일로리 그게 이제 그 하부 그룹이 조금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만성 위염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위염의 증상을 평소에 겪고 산다. 뭔가 계속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계속 쓰리다 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키나 보지. 내 위가 별로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은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피검사? 뭐 어떻게 위염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네. 위험을 피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 피 검사를 통해서 막 진단하는 방법들이 활발히 사용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보편화돼 사용하진 않고요. 편의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을 하면은 훨씬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시경의 장점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받는 환자분들은 되게 고통을 받긴 하겠지만은 직접 병변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위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위 상태를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보다는 환자의 그 위 상태를 궁금하시다면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좀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위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염이 위궤양으로 발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독립된 질환인가요? 어떤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위궤양이라는 것은 위 점막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위벽을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나는데 네. 궤양 같은 경우에는 점막 밑층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험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이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궤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위험은 말씀드린 대로 위에 염증이 있는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궤양은 좀 상처가 파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궤양이 더 위험한 거예요? 위염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제 뭐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위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서서히 놔두다 보면 만성 위염으로 진행하고 그것 때문에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궤양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증상을 좀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암들 중에서 일부가 위궤양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궤양을 진단했더니 나중에 위암이 나왔다. 궤양이 뭐 위암으로 진단됐다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암이 그렇게 궤양처럼 보이는 모양적으로 궤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종혜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짠 거, 매운 거, 신 거,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배가 아파요. 순한 걸 먹으면 괜찮고 소화도 잘 되고요. 소염제는 전혀 못 먹습니다. 속이 좀 예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분은 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뭐 기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제 특정 음식에 대해서 좀 예민한 과민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극적인 음식, 밀가루 음식 같은 거 피하시면은 속이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위장 아까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상을 조금 위장 장애를 일으키긴 하는데 그중 소염 진통제 중에서도 조금 위장 장애 덜한 약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들 약분들이 있는데 뭐 해열 진통 효과가 있지만 위장 장애가 좀 적은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밀가루 음식, 맵고 짠 거 이런 거 피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먹기 전에 위장을 조금 달래놓고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우유? 우유.
우유 같은 거 먹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탄산칼슘 만들어진다고 해서 조금 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당 불내증이라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화 효소가 오히려 더 가스가 차고 설사하거나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먹방을 보셔서 뭐 매운 음식 먹기 전에 우유를 먹는다니 같이 먹는다는 그런 네네네네. 것들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유 자체가 그렇게 보호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조금 더 피하시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데 본인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본인 위 상태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혹시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세균 헬리코박터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위에 무슨 특정한 질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치료하고 나서 좋아지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호전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뭐 증상에 맞춰서 약을 먹으면서 좀 조절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호전 안 된다면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나가서 놀고 싶긴 뭐 여러 가지 하고 싶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몸이 받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좀 빨리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혼나는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아볼게요. 네. 혼나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붓는 건 너무 짜게 먹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요인도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그 소화기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뭐 특발성 부종이라고 해서 원인 모르게 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장 질환들,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진료를 많이 보셔서 혹시 뭐 다른 질환 놓치는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신장내과 질환이나 혹시 신장. 그쪽을 한번 검사를 먼저 해보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5296님께서 소화가 평소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네. 말씀.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단순히 위 문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위식도 역류 질환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가슴 쓰림, 산이 역류, 이게 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돼서 보통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슴 쓰림, 산 역류 증상들이 제일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나지 않고 본인이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위장 질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뭐 다른 상복부에 있는 증상, 기관들의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별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917님이 역류성 식도염이 잦으면 위 내시경이 필요한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아마 발해식도라고 해서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발해식도에서 식도암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막 걱정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같은 얘기긴 한데 그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식도에 생기다 보면은 그게 발해식도가 생기고 있어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그런 식도의 염증, 발해식도 같은 경우에는 암이 생기는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나라 내시경 워낙 많이 합니다. 보통 1, 2년 주기로 내시경하기 때문에 그 주기에 따라서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이 2년 주기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 검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뭐 너무 심하다거나 그럼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 보통 한 1, 2년 주기로 내시경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5443님께서 위암 가족력이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 얼마 만에 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1, 2년 네, 주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우선 위 상태를 보고 좀 결정을 하거든요. 헬리코박터랑 위의 상태 전체적인 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권하는 건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가족력을 보고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보통 1, 2년 주기를 보고 권해를 드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에서 암이 되는 보통 기간이 수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몇 년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통 1, 2년 주기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예후가 좋은 조기 위암 발견할 확률도 높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필요한 질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치료하면서 예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1, 2년 주기 보통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은 전날 열심히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 장 내시경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항상 듣거든요. 저는 검사할 때마다 들어서 깨끗하게 장을 보지 못했다. 네. 항상 이 소견을 들었어요. 네. 위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위 운동, 위 마비처럼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게 내시경 하기 이제 자기 전날부터 해가지고 금식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네네. 저녁에 좀 간단하게 먹고 부드럽게 먹고 그 다음날 금식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내시경을 하면 깨끗하게 남아 있으면 하지만 위 수술을 한 환자분들이 있거나 특정한 질환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서 위장 운동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마비처럼 위 마비처럼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가 음식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와, 어떡하죠? 우리 못한 얘기가 너무 많네요. 자, 저희 다음번에 위암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모시고 나눠볼 텐데요. 지금 궁금증을 주신 분들 중에서 너무 급하다, 좀 이런 분들은 해결해 드려야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문자창으로 여러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임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